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462페이지 감정평가의 의의부터 감정평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감정평가의 개념 및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평가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감정평가사일 거예요. 감정평가사.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괄호 2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학설이 있는데 감정과 평가를 합친 게 1원설, 감정과 평가를 둘로 쪼갠 게 2원설 이런 표현을 써요. 비가치 추계적, 좋고 나쁨에 그리고 이때 투자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게 거기까지 들어가면 3원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TV쇼 진품명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도자기 같은 걸 이렇게 평가 의뢰인이 들고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정평가위원단이 돋보기 같은 걸 들고 한참을 막 들여다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짠지 가짠지 진위 여부를 판정하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합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올라가죠. 두두로 끝나면 짜가 가품이고 이때 두두두두두 많이 올라가면 진품, 명품이 되는 거죠. 되세요? 그게 평가라고요. 화폐적 단위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 둘을 합친 게 감정평가 1원설이고 둘을 쪼갠 게 2원설이다. 지금 그 얘기네요. 그 정도만. 그 다음 463페이지 2번. 감정평가는 그럼 왜 하는 것이냐? 부동산 평가의 필요성. 만약에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어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균형 가격이 성립돼서 그 균형 가격에 의해서만 거래가 된다면 그 누군가 전문가가 개입해서 얘는 2억임이 타당하다, 10억임이 타당하다 얘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어도 하나의 가격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요자 입장의 가격, 공급자 입장의 가격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누군가 전문가가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 체크 하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체크 하나, 부동성에 의해서 추상적인 시장으로 존재하고 부증성 때문에 균형 가격 성립하기 어렵고요.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건데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에 특히나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해도 공급량을 늘려서 균형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이고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기 어렵다. 그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얘를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요. 얘가 굉장히 다양해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일반적 요인. 각각의 부동산의 용도별로 지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지역적 요인. 그 대상 부동산 개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개별적 요인이었죠. 그래서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재반 사항을 다 고려해서 누군가 전문가가 판단해 줄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 체크 하나 줄 그어볼까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복잡성, 연관성, 가변성 등의 내용 때문이더라. 그 다음 괄호 3번 적정 가격 형성에 저해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 경쟁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다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 괄호 4번 부동산 가격은 재반 권리의 결합체래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사고 파는 게 교환 가치죠, 여러분. 빌리고 빌려주는 건 사용 가치잖아요. 그럼 사용 가치가 변함에 따라 교환 가치도 변할 수 있죠. 소유권의 가치, 전세권의 가치, 임차권의 가치 다 달라지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괄호 5번에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평가가 되거나 거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3번에 부동산 평가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 있고 정책적 기능 둘로 쪼개졌는데 시장자가 나오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시장 경제, 경제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에. 정부가 하는 건 다 정책적 기능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키포인트 464페이지 제일 밑에 부동산 평가의 기능이 있는데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그때 정책적 기능을 한번 볼까요? 정부가 하는 일인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1번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및 규제. 관리 및 규제의 동그라미. 관리 및 규제라는 건 누가 하죠, 여러분? 정부가 하죠. 2번 부동산의 적정 가격 형성 유도.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토지 수용 등을 하면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해주죠. 손실 보상 누가 해주죠? 정부가. 정책적 기능이겠죠.
과세의 형평성, 과세, 세금부가 누가 하죠? 정부가. 얘들은 다 정책적 기능인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 기능 부분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있죠. 그럼 아까 정책적 기능의 동그라미 1번의 부동산은 효율적인이 두 개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관리 및 규제라고 그러면 정부가 하는 거구나. 자원 배분은 누가 해주죠? 시장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죠. 그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시장에서. 시장, 경제적 기능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4번 감정평가사의 활동 범위가 있어요. 그럼 가치를 얼마다라고 평가해주는 가치 추계적 활동도 하는 거고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을 하는 것 등등등까지 포함하는 게 비가치 추계적 평가 활동이래요. 그러니까 가격만 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타당성의 판단도 해준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465페이지 2번 부동산 평가의 분류에 1번 제도적 측면의 분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괄호 1번 평가 주체에 의한 분류가 있대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체크 하나 괄호 1번에 공적 평가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평가가 되는 거고 공인 평가는 정부가 당신은 감정평가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해 준 사람에 의한 평가죠.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 괄호 2번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딱 발생하면 무조건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임의적 평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필수적 평가겠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의 필수적 평가의 별표 하나 줄 한번 그어볼까요? 필수적 평가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적으로 강제된 평가를 말한다. 그럼 토지 수용하면 보상금 지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상금 지출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필수적 평가가 됩니다. 토지의 협의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의 경매평가, 경매 물건이 딱 나오면 걔는 감정평가 보고서가 첨부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과세 시의 평가,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도에 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공시지가도 마찬가지.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임의적 평가에 대표 주자에 부동산 매매에 지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만약에 부동산 매매 할 때마다 감정평가 보고서를 무조건 첨부를 해야 된다면 우리 감정평가사 지금 빨리 공부하는 게 나아요. 이익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이익이. 그런데 부동산 매매를 할 때마다 무조건 평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얘를 꼭 사고 싶어요. 이 건물을. 근데 높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의뢰를 해서 얼마의 가치가 나가는지 평가를 의뢰해 볼 수도 있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을 때 부모님께 5명의 자녀가 건물 하나씩을 다 받아서 아무 불만이 없다면 그때는 평가해 볼 필요 없이 받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불만이 생겼어요. 난 왜 이거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때는 평가를 해서 그때는 쪼개야 되겠죠. 비율대로.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466페이지. 괄호 3번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공익평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고 사익평가는 사인의 이익을 위한 평가예요. 법정평가는 법으로 정해진 요인이 발생하면 무조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법정평가에 체크 하나. 얘는 기본적으로 필수적 평가와 일치하겠죠. 법으로 정해진 요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에 업무 기술상의 분류가 있어요. 단독평가와 합의제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무슨 평가겠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무 쉬워요. 감정평가사 1인에 의한 평가는 단독평가겠죠. 그러면 한 명이 그냥 결정하면 되니까 그 사람만 고용하면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렇지만 주관의 개입이 심하겠네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합의제 평가는 감정평가사 다수를 고용해서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겁니다. 평가 가액을. 그럼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 대신 주관의 개입을 줄일 수 있어서 정확성이 높아지는 평가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두시고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괄호 2번에 참모평가와 수시적 평가가 있어요. 체크 하나. 참모평가는 은행에 고용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 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마다 그 주택의 담보 가치가 얼마가 나가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감정평가사를 별도로 의뢰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평가를 하느니, 아예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그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참모로서 평가한 거죠. 참모적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수시적 평가란 어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꼭 감정평가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감정평가라고 흩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게 수시적 평가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수시적 평가의 기억에 체크 하나. 부동산 평가를 전업으로 삼지 않으나 특별히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일시적인 감정평가를 말한다. 그렇게 나왔네요. 네, 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67페이지 괄호 3번의 감정평가 기술 수준상의 분류를 해요. 얘는 별표 하나 쳐져 있죠, 지금. 1차, 2차, 3차 수준의 활동으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전문성에 따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일반인이 딱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한 10억 정도 나가겠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럼 일반인은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럼 얘는 주의 의미를 많이 기울인 상태에서 10억이라고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질러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믿고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요? 안 지겠죠. 얘를 1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1차 수준이에요.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은 나의 이제까지 부동산 업무의 경험상 미루어 봤을 때 얘는 10억임이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일상의 업무로서 부동산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전문성이 높겠지만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지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문성의 정도가 2차적 수준이다, 2차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전문성이 높죠, 일반인보다는. 주의 의무도 많이 기울이긴 하겠죠. 이번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 의뢰를 받아서 돈 받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10억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믿을만 할까요? 주의 의무도 많이 기울이겠죠? 전문성의 정도가 높죠? 이게 3차 수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하면 얘는 1차예요. 1차예요. 일상의 업무로서 부동산 업무를 행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행하면 얘는 2차예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하면 지금 감정평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활동은 3차가 되겠죠, 여러분.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개활동을 할 때에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면 걔는 3차 수준의 활동인 거죠. 판단 되실까요? 기억 꼭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1차 수준의 감정평가에 일반인 돼 있죠, 여러분. 1차의 1동그라미, 일반인의 1동그라미. 2번 2차 수준의 감정평가 부분에 감정평가사가 아닌 부동산 업무 종사자죠. 네. 그 다음 3번 3차 수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활동이니까 감정평가 활동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활동이네요. 감정평가사.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별표 2개 쳐져 있죠.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두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게 무슨 평가겠는지 대답해 보세요. 현재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건 현황 평가죠. 그럼 지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래 실현될 조건을 매달고 평가하는 건 조건부 평가겠죠. 그럼 이때 이 조건은 합법적인 조건이어야 되지 불법적인 조건을 매달고 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인 조건이어야지 자기 혼자만의 뇌피셜이면 안 되죠. 그리고 근시일 안에 실현 가능한 조건이어야지 먼 미래에 실현 가능한 조건을 매달고 평가해봤자 시간 낭비죠. 그래서 조건부 평가의 조건엔 조건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정평가는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현황평가에는 별표 하나 줄 그어볼까요?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제한 물건의 부착, 환경, 점유 상태 등을 현재의 상황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현 동그라미, 상황의 황 동그라미.
현황 평가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조건부 평가 역시 별표 하나.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태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조건부 평가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 동그라미,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매달고 평가해봤자 정말 시간 낭비죠. 합리적인 조건을 매달아야지 불합리한 조건을 매달면 안 되죠. 합법적인 조건을 매달아야죠. 불법적인 조건 매달면 안 돼요. 합리성, 합법성 동그라미, 혼자만의 생각이면 안 되죠. 객관적인 조건을 매달아야죠. 객관성도 동그라미. 조건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네요. 그 다음 3번에 소급평가 있습니다. 과거 어떠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평가하는 게 이게 소급평가예요. 그럼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자료가 충분해야지만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 지금 동그라미 3번 소급평가엔 별표 하나, 기억. 별도로 별표 하나.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시점 중에 대왕 시점은 기준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이런 문장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가격이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평가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별표 둘. 별표 3개 치세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는 신내림을 받아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도 당연히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얼마다라고. 그럼 당연히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가액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 시점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거 평가 의뢰된 날이다. 또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 완료한 날이다. X예요. X.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꼭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평가해 주세요는 누가 의뢰했을까요? 평가 의뢰인이 의뢰했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준 시점은 평가 의뢰인은 절대로 정할 수 없다 그러면 걔는 X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 과거로 돌아가서 평가하는 건 과거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원고와 피고에. 그래서 재판상의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68페이지 동그라미 4번 기한부 평가가 있어요. 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시점을 잡아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기한부 평가의 포인트는 조건부 평가의 조건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한부 평가의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겠죠. 이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였죠.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그래서 기한부 평가의 역시 별표 하나 기억. 기한부 감정평가란 장래에 도래할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의 별표 둘.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는 조건부 평가이고 기한의 도래처럼 확실한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는 기한부 평가가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 5번에 각각의 개별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건 개별평가, 한꺼번에 평가하는 걸 일괄해서 평가, 전체 중 일부분을 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면 독립시켜서 평가, 독립평가. 전체 중 일부분을 전체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면 전체의 부분으로서 평가, 부분평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두시고 개별평가, 독립평가 있죠. 아니 지금 동그라미 1번과 4번을 묶으세요. 4번을. 개별평가 따로따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평가에 별표 하나 치시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고 해서 개별평가 원칙을 기재해 놓고 있대요. 명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밑부터 일괄평가부터 별표 하나 기억.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하지만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따로따로 거래가 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이용되고. 그럼 그때는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나을 거잖아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이 필지의 토지가 1단지로 이용된대요. 한꺼번에. 그럼 얘는 일괄해서 평가해야 되겠죠. 디귿 아파트와 같은 복합부동산이 있대요. 그러면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평가하겠네요. 그 다음 산림이 있습니다. 임야와 여러분 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럼 걔를 한꺼번에 평가하죠. 그래서 원래는 구분평가가 원칙인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평가가 가능해요. 그 다음 부분평가는 이제 동그라미 2번 다시 46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의 독립평가. 우리 어떤 나라로부터 독립했다고 얘기하면 그 나라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중 일부분을 평가하는데 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해요. 건부지인데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토지만 평가하면 얘는 나지로 상정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독립평가예요. 독립평가. 그런데 이때 건부지인데 그 토지만을 평가하면 전체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일부분으로 평가하면 이게 부분평가죠. 그러면 건부지로 평가하겠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독립과 부분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독립평가와 동그라미 3번 부분평가를 묶어두시고 별표 하나 독립평가 들어갑니다. 니은 복합부동산에서 토지만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래서 디귿 독립평가는 건부지를 현실은 건부지예요. 건물 밑에 땅이니까. 근데 아예 독립시키는 거니까 나지 상태로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건부지를 최유용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가는 건물감가를 행할 필요가 없겠죠. 건물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건물로부터 독립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토지인데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했으니까 독립됐다는 조건을 매단 거죠. 일종의 조건부 평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부분평가에 별표 하나. 부분평가란 전체의 물건 중 일부를 평가하는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체의 영향력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별표 하나. 복합부동산의 경우 건부지 상태로 각각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되네요. 그 다음 469페이지 제일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그 일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구분. 얘가 말 그대로 구분평가예요. 이렇게 구분평가하는 경우가 뭐냐면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어요. 도로변. 접했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A와 B 토지의 가치가 다를 수 있겠죠? 도로에 가까운 곳이 가치가 더 높겠죠, 여러분? 맞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때 얘는 평당 1,000만 원, 얘는 500만, 800만 원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나왔네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개별평가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런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 다음 이제 469페이지에 부동산 평가의 특별 원칙과 특징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부동산 활동의 원칙이 있는데 일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능은 능률성. 당연히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비율이 높도록 해야죠. 능률적으로. 그 다음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경제성의 원칙. 이렇게 셋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 활동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부동산 활동에. 그런데 감정평가 활동의 원칙에는 이 셋이 다 안 들어가고 셋 중 하나가 빠져요. 경제성의 원칙은 빠져야 돼요. 감정평가도 능률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경제성의 원칙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의 원칙이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자는 것, 이 둘이 합쳐진 건데 사실은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건 최소 비용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그럼 최소의 비용으로 그 주어진 비용 한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자는 게 경제성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성의 원칙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게 왜 2억이고 그게 왜 10억인지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전달성의 원칙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470페이지에 3번 제일 위에서 5번째 줄에 전달성의 원칙에 체크 하나 하시고 왜 전달성의 원칙이 경제성의 원칙이 사라지고 들어갔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평가 활동의 특징이 있어요. 괄호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있네요. 과학성, 기술성, 전문성, 윤리성, 공간활동성, 복합개념성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다 과학이었죠, 여러분. 부동산학은. 우리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이 과학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기술로서 적용되잖아요. 네, 과학성과 기술성이 양면성을 띠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띄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사람이 감정평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감정평가 활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부동산 자체가 3차원 입체 공간이니까 공간 활동성의 특성을 띌 것이고 법경계 개념을 다 따져야 되니까 복합 개념성을 띠겠죠.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이론부터는 우리가 전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서 기본 이론 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힘내셔서 꼭 합격의 순간까지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